이 책도 이제 거의 끝이 나갑니다. 네. 오늘하고 다음 정도면 아마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뭐 한 3편 정도가 남았는데 뒤에 2편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조금은 뭐 한꺼번에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고, 오늘 읽는 편도 길지는 않죠, 그죠? 네. 짧은 거지만 뭐 이런 부분은 사실 뭐 죽음이라고 하는 거, 죽는다 이런 거는 뭐 10살 먹고 20살 먹은 사람들이 죽음 생각하는 경우에는 뭐 거의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그죠? 그렇지, 죽음에 대해 생각하지는 않을 텐데 60, 70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요즘 이제 수명이 많이 느니까 옛날 같으면 그 수명 는 거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뭐 사회적 관계 내에서 죽음이 부드럽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요즘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가족 구성원도 바뀌고. 그래서 죽음이 어떤 식으로 닥쳐올지, 또는 죽음이 왔을 때 어떻게 뭐 대처를 할지, 이런 것들은 미리 좀 생각해 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좀 있고요. 여기서 다루는 뭐 니체 같은 사람, 철학에서 최근 한 10여 년 정도 됐는데 죽음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포인트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철학에서 죽음을 이야기하고 할 때는 삶과 연결시켜서, 죽음 자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삶과 연결된 상황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 대한 이해에 따라서 삶이 달라진다. 죽음을 어떻게 뭐 상정하든지 어떤 형태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살고 있는 삶의 그 방향이 달라진다라는 입장에서 뭐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질문 자체가 뭐 죽음은 굉장히 두려운, 인간이 갖고 있는 두려움의 근원은 사실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그 어떤 이유로 뭐 겁이 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근저를 따져보면 대부분 죽음입니다. 뭐 생리학적으로도 우리가 아프잖아요. 어디 이렇게 뭐 상처를 입으면 아픈데 그거 왜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생리 기저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안 아프면 우리의 생존이 오히려 더 위험하기 때문에 아픔을 자각하게 함으로써 그 아픔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죽음으로부터 멀리 가는 그 방법을 찾는 걸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주입시키는 게 고통이거든요. 육체적인 고통. 뭐 그런 측면에서 봐도 생리적인 기제에서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정신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그렇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의 고통의 근원입니다. 두려움, 고통의 근원. 죽어본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알아야만 두려움이 해소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알아야만 됩니다. 알아야만 그것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나는 건데, 인간의 진화 과정이라고 하는 게 알의 영역이 이렇게 확장되어 온 과정이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죽어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알의 영역에 밖에 있습니다. 뭐 어떤 상태가 되면 죽는다 뭐 이런 거는 그걸 할 수 있지만, 죽음이 진짜 뭐 죽음 이후에 뭐 어떻게 되는 거죠. 요즘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게 있고, 이전 같으면 종교적인 어떤 그것에 의해서 죽음을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뭐 간접적인 어떤 알미지, 직접적인 알의 대상이 되어오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자, 니체는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여기 그런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데요. 읽어 들어가기 전에 그 노란 부분,
전 요 구절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죽음에 대한 확실한 전망에 의해서 모든 삶은 맛있고 향기로우며 경쾌한 것이 될 수 있다. 전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음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죽음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겨나죠. 그죠? 근데 죽음은 알의 대상이 아니죠.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죽음을 일종의 믿음의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종교적인 믿음 이런 게 아니고, 뭐 어떤 사실에 대해서 내가 그렇다고 믿는 것, 사실이 아니라 어떤 거에 대해서 이럴 거야 라고 믿는 것, 그것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 측면이 됩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중에 우리의 지식의 내용 안에는 과학적인 지식도 있고, 그죠? 뭐 논리적인 지식도 있지만 신화 같은 지식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건 뭔가를 모를 때 그것에 우리의 이럴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거기 부여한 게 신화 체계입니다. 일종의 믿음이 지식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되는 하나의 방법인데요. 저기서 이야기하는 확실한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은 어떤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설정이 되면, 저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이유가 이전 뭐 중세 시대의 삶이라면 죽음은 종교 안에서 설명이 되잖아요. 그죠? 죽음 이유도 설명이 되고, 죽음 이유가 설명이 된다는 건 죽음이 설명이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체계 안에서는 죽음이 크게 문제될 게, 뭐, 안에 들어가 있을 때는 문제될 게 없죠. 그거에 맞춰 살면 되니까. 근데 니체가 살았던 시기,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인간은 그런 것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뭐 이전에 가졌던 죽음에 대한 문제도 어떤 답을 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 죽음은 결국 우리 삶의 어떤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 삶과 언제나 이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야기하는 확실한 전망이라고 하는 게 죽음은 어떻다라고 하는 걸 내가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것.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이런 것들이 없어지죠. 뭐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망이 저렇게 만들어지면. 그렇죠? 죽음에 대한 걱정 또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기서 이야기하는 확실한 전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 어떻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나면 내가 살고 있는 삶, 뭐 니체의 생각에 따르면 변화하고 언제나 생성하는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를 그대로 보게 되고, 그렇죠? 그 안에서 느끼는 생명력,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에서 생겨나는 어떤 힘의 그 충동을 이렇게 그 달성해 나가는 데에서 느끼는 힘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잘 느껴지게 된다고 아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확실한 전망을 태도로 바꿔서 생각해도 되나요? 가능하죠. 예. 죽음에 대한 자신의 입장, 뭐 이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뭐 니체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죽음도 인간이 선택해야 될 것 중에 하나다. 인간의 그 선택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조금씩 읽어 나갈까요?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죽음 나를 성숙시키는 최고의 기회. 예. 죽음 나를 성숙시키는 최고의 기회.
살아가면서 자살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중에서 자살을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드물 것 같습니다. 죽고 싶은 이유는 다양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년간 죽고 싶다는 생각에 줄곧 시달렸던 이유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지만 어떤 이는 사업 실패로 또 어떤 이는 시련이나 병고 때문에 그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예. 흔히들 자살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지만 니체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자살은 인간이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승리일 수 있고 삶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최대의 긍정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실로 우리는 품위 있게 자살함으로써 사람들의 외경심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니체가 염두에 두고 있는 품위 있는 자살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 이상 긍지를 갖고 살 수 없을 때 당당하게 죽는 것, 자발적으로 선택한 죽음, 자식들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명료한 의식을 갖고 기뻐하면서 즉시에 이루어지는 죽음, 그리하여 떠나는 자가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작별을 구하는 것이 가능한 죽음, 또한 생전에 성취한 것과 원했던 것에 대한 진정한 평가와 삶에 대한 총결산이 가능한 죽음. 어떻습니까? 니체가 나열하고 있는 죽음? 호스피스 병동에서 볼 수 있는 문구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런, 이게 이제 죽음을 어쩔 수 없이 닥쳐야 내가 맞아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하는 거죠. 그렇죠? 뭐, 우리가 뭐, 근대의 그 생각의 큰 변화의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인간은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인간이 그 이전의 어떤 사회 속에서는 정해진 어떤 길을 가게끔 바깥으로부터 그건 선택이 아니고 주어진 어떤 길을 가는 게 인간이었는데 근대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는 인간은 주어진 길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뭐 가장 뭐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 영역을 죽음까지도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여기 혹시 보시면 이 양반은 고등학교 3학년 내내 인생이 혐오해서 죽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보통 죽음을 생각할 때는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죽음을 선택하게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그 경험을 저도 해보지를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재미없다, 그러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뭐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에 목적이 없고, 내가 왜 살았는지 모르면, 그럼 바로 죽음으로 이어집니까, 혹시? 저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정말로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을까요? 제가요? 예, 저까지. 안 해봤죠. 이럴 때 대단히 부끄러워지는데 네.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막 처절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네. 그냥 어렸을 때라고 한다면 엄마가 없는 거, 엄마가 없는 그 정도만 생각했고 정말.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아는 아주 나이 많은 저의 프렌드, 한 86세 되는 여자분이 있는데 혼자 사세요. 그분이 생명 연장 거부 동의서 그거 작성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죽게 되면 뭐 장기를 어디서 다 가져가고 장례까지 다 치르게 하는 거 그걸 작성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을 그렇게 그분처럼 현실적으로 바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언젠가 죽을 텐데 그걸 저는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생각을 하시는가 궁금했어요.
어떻습니까? TV에서 되게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했던 연예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자살했을 때 그런데 어떤 느낌으로 어떤 상황이길래 그럴까 하고 이입을 몇 번째 해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알 수는 없는 거지만 근데 그러면서 좀 더 그랬나?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사무 우울증이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서 이렇게 아이를 재우고 놀이터를 가면서 떨어지면 어떤 기분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도 있었고 근데 그 지나고 보면 그때 제가 되게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뭐도 그런데 그게 뭔가 논리적으로 생각이 가는 게 아니라 심각하게 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면 뭐가 달라져? 그러니까 약간 다른 느낌으로 갑자기 그래서 그때 그냥 잠깐 그러다가 뭐 얘가 그래서 지나가다 2번 정도를 바퀴를 보는데 놀이터가 되게 가까워 보이고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죽어보면 인간은 뭐 확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도 막 엄청 꾸면서 난 꼭 죽어야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생각지 않은 갑자기 그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런 판단을 갑자기 낸다는 싶기도 하고 아까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게 허무하고 살아갈 이유가 없으면 그럼 갑자기 죽어야 되나? 그렇게까지 몸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지. 신체적으로 근데 내가 오늘이랑 내일이 똑같고 이게 험하다 느껴지면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려면 힘을 내야 되잖아요. 힘을 내는 게 힘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을 내는 게 힘들면 굳이 내가 또 내일 몸을 일으키고 눈을 뜨고 나의 어떤 의무나 이런 거 싫다. 계속하고 싶지 않다. 라는 느낌이 죽고 싶은 마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난 하연 씨는 해봤을 것 같아. 왜냐면 준비해야 되니까. 저는 아까 초반에 수업하기 전에 말씀드린 저희는 남편하고 이렇게 뭐 계좌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다 공유해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누가 먼저 가면은 이제 어디에 뭐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보시서는 어디에 있고 이거를 다 상단에 띄워놨거든요. 서로 근데 서로 볼 수 있게. 근데 그게 갑작스럽게 닥치면은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고 어머니 그러면 누군가 보고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동생들이나 이런 사실은 피부치지만 그래도 일단 그거까지 공유하기는 그렇고 남편하고는 공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공황장애 오고 나서 이게 더 급작스럽게 더 정신이 바짝 난 거죠. 그래서 다 공유하고 이제 뭐 시골에 뭐 땅이 있고 그다음에 뭐 계좌를 뭐 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차로 봐요. 그러면 그리고 또 은행은 요새는 한 번에 자기 계좌에 있으면 한 번에 딱 다 볼 수 있게 돼 있으니까 얼만큼 돈이 있고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래서 공유하는 이유는 서로 진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짜 현실적으로 닥쳤을 때 이게 당황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갑작스럽게 그렇게 되면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학원 운영을 남편이 하지만 이게 다 하고 좀 수업만 하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모르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복잡해서 이게 죽음은 항상 가까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언제 올지 모르는 거고 근데 그리고 나서는 더 안 두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현실적으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어. 그리고 저희 애한테도 만약에 엄마 아빠가 혹시 누가 먼저 가면 이런 루트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가끔 맨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그렇게 당황스럽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뭔가 처리했을 때 막 힘들거나 마음으로 힘든 건 나중에 오겠지만 현실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에서 적어도 당황을 하지 않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해본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생각한 거죠. 그럼 죽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게 생각을 하세요? 네, 저는 오늘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니까 그 공습경보 한번 이게 공습할 때마다 인질을 한 명씩 죽인다고 기사를 보고 나서 만약에 저기 내가 인질이면 나는 이렇게 담담하게 죽음을 맞아들일 수 있을까? 그 생각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럴 때 나는 어차피 죽을 건데 지금 죽으나 나를 그런 마음이 아닐 것 같은 거예요. 막 떨면서 날 살려달라고 막 이러지 않을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게 또 이번에 주제가 이거니까 나는 죽음에 의존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애를 죽인다 그러면
이렇게 감싸고는 죽겠죠. 어떻게 갑자기 당황스럽게 죽겠죠, 제가. 이렇게 죽겠다고 의연하게 죽겠다고 보잖아. 그러니까 그런 죽음에 대해서 내가 적어도 부끄럽게 죽고 싶진 않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면 그냥 좀 멋있게 죽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러다가 비굴하게 어차피 죽을 거면 날 어차피 죽일 건데 그러면은 그냥 멋있게 그냥 이제 멋있게 그냥 죽고 싶지 비굴하게 이러다 나 어차피 죽을 건 똑같은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놀리다 죽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그냥 에이 어차피 몇 분 뒤에 죽으나 지금 죽으나 똑같으면 그런 생각은 아침부터 계속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니체적인데 비굴하게 사느니 어차피 죽는다는 명제는 똑같다면 그냥 조금 멋있게 죽자. 비굴하게 죽지 말고 그 생각은 했어요.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생겼는데 아니, 제가 그때 한번 생각하면서 후루 웃었어요. 왜 영화 재난 영화 보면 상당수는 죽고 주인공을 비롯한 몇 명이 이제 나중에 살아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는 주인공을 보고 영화가 끝나는데 실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를 주인공으로 대입하면 제가 마지막까지 살 주인공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초반에 세 번째로 죽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인공들이 되게 치열하게 끝까지 싸우잖아요. 방법을 찾고. 근데 방금 같은 이런 상황, 우리는 이제 모르니까 미래는. 그러면 저도 만약에 바이러스가 왔어, 아니면 뭐 갑자기 좀비가 다 생겼어. 그럴 때 저 모습도 어떨지도 궁금한 거예요. 저도 평소에는 같은 생각으로 그걸 살라고 좀 있으면 다 감염돼 죽을 건데 그냥 집에서 의연히 있다가 마지막까지 식구들이랑 잘 있다 그럴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막상 되면 그 상황이 닥치고 저 사람 감염자가 오고 있으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궁금함이 진짜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상상을 해보시면 그럴 때 그러면 만약에 좀비나 아니면 뭐 바이러스가 온다 그러면 그것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누가 만약에 그 상황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더 용감해지겠죠. 더 멋있게 죽고 싶겠고. 근데 나는 있는데 어차피 감염이 된다면 그때도 비굴하고 싶진 않아요. 멋있게 그냥 멋있게 가고 싶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어차피 좀 비굴하게 죽거나 멋있게 죽거나 똑같이 죽음이 나한테 직면하고 있다면 이왕이면 멋있게 죽는 게 훨씬 더 낫죠. 근데 그 멋있게의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멋있게는 이거죠. 막 도망가다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물리든지 아니면 날 죽이든지. 근데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그 일본에서 이제 그 무장 단체한테 그 아들이 이제 그 사살당해서 죽었어요. 근데 부모 인터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러더라고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가 첫마디더라고요. 저희 아들에 대한 애도가 아니라 야, 저거 얼마나 저렇게 세뇌를 당했으면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을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에 대한 슬픔이 조금 밋밋하게 있을 텐데 나는 저렇게 세뇌돼서 아들에 대한 슬픔을 저런 식으로 표현하고 싶지 않다. 나는 그 슬픔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죽음도 똑같을 것 같아요. 왜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어차피 죽어. 어차피 죽는데 죽기 싫어. 이거보다는 그냥 조용히 정말 이게 그냥 내 죽음이 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막 무섭지만 아니 그냥 죽음이 이렇게 오는구나. 그냥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상상을 하면 자기가 그렇게 시각화를 하면 자기가 그렇게 되니까 자꾸 그렇게 시각화를 하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여기서 멋있게 죽겠다는 얘기가 뭐 영웅처럼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연히 내가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고 싶다. 생각해 보셨어요? 죽음?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그럼요. 그게 오히려 당연한 거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아프거나, 그러면 죽음을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서 이제 일정한 보통 우리가 80살 산다 그러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서 제 몸이 이제 쇠약해지기 시작하면 죽음을 느끼게 되죠. 그런 상태에서는 죽음을 생각해요. 팔팔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건 사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아니고요. 내가 왜 죽음에 대해서 지금 난 생각 안 하고 있지, 안 하는 게 당연합니다. 지금 팔팔한데. 그보다 그런데
제가 의식 없이 정말 치매 환자가 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더 무서워요. 내 의지로 살고 있는 게 아닐 때 네. 민폐까지 막 가족들한테 끼치면 내가 내 사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너무 공감해요. 저도 존엄하게 죽는 게 인간의 결국 마지막 가는 길인데 네, 존엄성 있게 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여기도 좀 첫 줄에 네. 더 이상 긍정을 갖고 살 수 없을 때 당당하게 죽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바꾸고 표현하면 뭡니까? 삶이라는 거는 긍지를 갖고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삶의 가치다. 죽음은 항상 어떤 것과 연관되어지느냐 하면 삶과 연관지어서 생각되어야 됩니다. 네. 끝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뭐 죽음이 오면 난 뭐 그 상황에서 난 뭐 그거 당당하게 받아들일 거야 이런 사고는 뭐 그거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뭐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죽음이 이런 거야라고 하는 거는 그렇다면 내가 사는 동안은 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야만 죽음의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니체 같은 사람은 평생의 많은 시간 동안을 아픈 상태로 보냈으니까 항상 죽음에 대해서 염두에 뒀을 겁니다. 그죠?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팔팔한 사람들이 뭐 죽음 생각? 뭐 이런 건 있습니다.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내가 저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은 생각을 해봐야 될 측면이 있습니다. 내가 나이가 뭐 부모님 중에 한 8, 90 이렇게 넘어가셔서 돌아가시는 분들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나는 저런 상태가 되면 어떡할까 그런 것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죠. 그죠?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상태가 유지되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그런 어떤 측면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거겠죠. 조금 더 볼까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살이라는 용어가 나와가지고 그 자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걸로 읽혀지는 용어잖아요. 받아들여지는 그거잖아요. 삶에서 자기 생명을 끊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 논리적인 어떤 것이나 아니면 어떤 생각 내에 들어가서 왜 자살을 막아야 되는지, 자살하면 안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근데 자살이 허용이 되거나 자살이 옹호되기 시작하면 사회는 붕괴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뭐 가족도 유지가 될 수 없고요. 그래서 사회 유지 측면 이런 측면에서는 자살은 막아야 되는 그게 있는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사고의 초점은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나. 그러니까 사회, 가족, 집단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고 나의 삶과 연결시켰을 때 어떤 내가 죽고 싶다 그럴 때 죽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아보면 저는 가끔씩 이거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죽는 거 내가 만약 죽고 싶다는 사람이 내가 죽고 싶을 때 내가 죽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렇게 따져보면 다 부차적인 그러니까 이 가족들을 죽으면 어떡해? 내가 죽으면 내 새끼들은 어떡해? 뭐 이런 거잖아요. 내 부모님 아직 살아계신데 뭐 이런 거지. 그죠?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이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조금 더 읽어갈까요? 조금만 더 읽어주시죠. 예.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서다 보니 늙어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늙어서 거동하기도 힘들 때 과연 나는 내 자식들의 돌봄을 받게 될지 아니면 쓸쓸하게 양로원에서 오지 않는 자식들을 기다리면서 살게 될지 등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이 처량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요. 다윈이나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큰 충동이 생존에 대한 충동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무조건적으로 오래 연명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체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한 생존의 충동을 넘어서 자신을 고양시키고 강화시키고 싶은
충동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니체가 이러한 충동을 힘의 의지라고 부르고 그 의지는 저항을 극복해 감과 함께 고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어쩌면 죽으면 우리가 가장 큰 저항감을 느끼는 대상일 것입니다. 누구나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움을 느끼고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니까요. 그러나 냉철한 의식을 가지고 온전히 죽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면서 자신의 힘이 고양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부분도 이 경험을 해야만 이 고양되는 느낌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니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아주 정확하게 저도 뭐 이런 부분은 뭐 어떻게 뭐 공감을 하거나 이러기는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생존에 대한 충동이라고 하는데 인간의 가장 큰 충동이 생존에 대한 충동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이건 인간이 아니고 모두 생물입니다. 생물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충동 그것이 바로 그 생존에 대한 충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은 다른 측면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이유가 이런 가장 근본적이라고 생각되는 생존에 대한 충동 말고도 다른 충동이 있다는 겁니다. 뭐 권력에 대한 충동, 뭐 힘에 대한 충동,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또 돈에 대한 충동 이런 것도 돈을 위해서 자기 몸을 불사를 사람도 있거든요. 인간은 뭐 생존에 대한 충동이 그것만이 아닙니다. 다른 측면이 있고요. 니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힘의 충동이라고 하는 것도 인간만이 가진 충동입니다. 그죠? 인간 정신, 마음과 관련된 뭐 충동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런 것들이니까. 조금만 더 읽어주시겠습니까? 힘의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있어 죽음은 살아생전에 부딪혔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자신의 성숙과 강화를 위한 계기가 됩니다. 그런 이는 어려움과 난관도 자신의 성숙의 계기로 삼고 오히려 그것과 의연하게 부딪히는 자신의 강함을 즐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던 것처럼 죽음도 그러한 기회로 삼습니다. 이러한 삶에서 우리는 인간의 위대함과 힘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늙고 늙어서 매사를 남의 손에 의지하며 무차하게 사는 것은 자신과 삶 그리고 인간에 대한 모욕입니다. 따라서 니체는 네가 늙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의존해야만 거동이 가능할 정도라면 의사와 약에 의지하여 연명을 꾀하기보다는 자살을 하는 편이 낫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거기까지 이제 자살이란 부분을 이런 부분으로 한정 일단 짓는 겁니다. 그죠? 이런 부분으로 니체가 생각하고 있는 자살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 내가 살기 힘들어서 또는 뭐 절망에 빠져서 자살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니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의 선택권에서 긍정적인 어떤 의미에서 자살이 아닌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런 자살은 부정되는 것, 극복해야 될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네. 그렇게 보면 이 자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니체가 생각하는 이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의 유지,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된 자기의 존엄성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에서의 자살입니다. 그죠? 니체도 자살을 시도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뭐 직접적인 기록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저도 궁금해서 방금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만 니체가 말년에 뭐 56살에 돌아가셨다고 돼 있는데 치매 증상, 뭐 정신착란, 뭐 정신착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생하도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이런 상태로 가기 전에 그 상태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로. 아주 아마 니체가 쓰러지게 되는 게 순간적인 그거에 쓰러져서 10년 동안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다 죽거든요. 아마 의식이 있을 때였다면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면 나 죽게 돌아 이랬을 텐데 모르겠습니다.
니체가 쓰러진 게 어떤 계기냐면 니체는 억압받고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뭐 피해 의식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은데 광장에서 이 말인가 마차를 끄는 말에 대해서 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때리고 그 말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뛰어가면서 쓰러지거든요. 뭐 그거 시키자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쓰러져서 약 10여 년 정도를 병원에 그냥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보내게 됩니다. 네. 아마 절망했다고 뭐 연애가 아니고 고백을 했는데 차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긴 했었는데 그게 바로 이렇게 뭐 자살과 관련된 죽음을 의미하는 그걸로 연결된 그런 구절들은 좀 못 봤습니다. 네. 그리고 굉장히 힘들기도 했었는데 니체 같은 경우에 평생을 거의 골골대며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은 곳에 있기도 힘들어가지고 계절마다 조금 나은 환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그런 그 상황이었으니까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날 골골거리는데. 그런가요? 그러시는 거 말이 얻어맞는다고 뭐 쓰러지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감정이 굉장히 강하게 온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순간적이니까 누구도 모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골골거리. 조금만 뒷부분 좀 하나도 안 읽고 시작을 늦게 했으니까 조금은 더 하고 싶시다. 네. 어떤 사람이 또렷하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자신이 그동안 살아온 삶을 긍정하는 동시에 자신을 음으로 양으로 도와준 사람들에게 감사하면서 주위 사람들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자살할 때 너무 극단적인 표현.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마감해 갈 때 뭐 이 정도 표현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 그것도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니까 자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살의 용어는 너무 극단적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죽어갈 때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위대함에 경애와 경탄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반해 그가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 한탄하면서 잔뜩 한을 품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음은 한없는 연민과 동정 그리고 슬픔을 불러일으킵니다. 의연하고 당당한 자살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위대함을 깨닫게 한다면 삶에 좌절하고 절망한 끝에 자살을 택한 사람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인간의 보잘것없음과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우리를 고양시키기보다는 씁쓸함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위대한 자살자들은 삶에서 좌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최고로 승화시키기 위해서 자살을 합니다. 즉 삶에 대한 사랑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누추하고 비루하게 보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택하고 그렇기에 자살하는 순간에도 의연합니다. 그들은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의사에게 매달리지 않고 죽어서 천국에 가게 해달라며 신에게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최고로 독립적이며 자유로운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저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거라고 보는데 그 위대한 자살자들도 뭐 니체가 표현하는 위대한 자살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 자기의 존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을 때 자살하거나 아니면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거기에 이렇게 바치는 것 이런 것도 자살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알카에다 오사마 빈라덴 그런 사람들 뭐 극단적인 경우일 수도 있는데 그죠? 지금 뭐 일어나고 있는 하마스가 총을 들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가는 뭐 1,500명 정도가 들어갔다는 그 사람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도 일종의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죽음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따르면 그 자살은 그렇게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뭐 그 종교 또는 그 민족의 이념 이런 걸 공유하는 사람들은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찬양하고 할 겁니다. 우리도 뭐 그 나라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을 때 자기 몸을 바쳐서 뭐 했던 사람들 그런 경우도 일단 자살의 영역에 들어가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도 뭐 저는 자살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거지 그게 아름다운 그걸로 보여질까요? 그런 생각 별로 들지 않습니다. 또 질문이 하나 생각나는데 예. 영화인데 이게 실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남자 젊은 30대 남자가 사고로 이제 목 이하 모든 부분이 마비가 되어서 그 내용은 로맨스긴 했는데 영화입니다. 영화 실화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고민은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은 이제 삶을 마감하고 싶은 거고 부모는 그걸 원치 않고 자기 의지대로는 손발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죽을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을 계속 설득을 해요. 그래서 스위스인가 그 나라에서 안락사가 허용이 돼서 결국 이제 부모님이 이 사람의 뜻을 이제 받아들이고 또 사랑하는 여인도 너무 괴로울 줄 받아들이고 그런 죽음도 어쨌든 자살이잖아요. 예, 일단 존엄무사라고 표현하는. 어떻게 예. 생각해 보세요? 사회 전체의 그 사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보면 사실 뭐 많은 나라에서는 그런 거의 그것도 인정하지 않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개인의 측면에서라면 뭐 저는 충분히 그 받아들여질 요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여전히 뭐 근대의 그 정신에 동의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이 자기 거라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나 선택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뭐 주어진 길 누가 우리에게 부여한 길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언제나 선택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도 우리의 선택의 한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존엄사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요즘 그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논의에 많이 이렇게 그 이야기거리로 많이 이렇게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꽤 많은 사람들이 스위스로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요.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 보시면. 네. 그래서 제가 왜 저는 이 죽음, 자기 몸을 바치는 그런 죽음, 찬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런 자살이 거북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뒤에 나오는 그 다음의 구절에 나오는 그런 측면이 니체가 이야기하는 자살의 측면에 가장 부합하기도 하고요. 그야말로 우리가 죽음과 관련시켜서 우리의 그 삶을 우리 자신이 이렇게 끊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부합되는 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죽음, 이런 자살이라면 충분히 뭐 받아들만도 하고 나도 같이 따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죽음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조금 쉬었다가 우리 니어링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죠. 예. 이어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인용문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스콧 니어링이라는 그 남자와 헬렌 니어링이라는 부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두 사람들 책들이 꽤 많이 알려져 있고요. 이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두 사람 다 자서전도 남기고 있고 특히 헬렌 니어링은 뭐 요리책도 남기고 있을 정도로 근데 스콧 니어링 보면 태어난 시기가 1883년이죠. 죽은 시기가 1883년, 딱 100살 살았습니다. 굉장히 미국인인데 격동의 세월을 살은 사람이고요. 두 사람 17살 차이 나요. 이런. 거의 20살 정도 나지 않나요? 네. 이런. 20살쯤 납니다.
20살쯤 나고요. 예. 난 산수도 못하는. 저 스톱 리어링이라는 사람이 여기 보시면 뭐 급진적 경제학자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뭐 사회주의자거든요. 요 시기 뭐 1차 대전 일어나는 그 이전 미국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을 때였고, 그 당시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가 가져올 병폐들 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본주의가 인간의 인간성을 망치는 어떤 형태의 체제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미국의 1910년대의 사회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이제 1차 대전 일어나고 할 때 반전 운동을 했었고요. 미국이 1차 대전에 참전하는데도 나가서 피켓 들고 반대 시위를 한 사람이고, 그 반대를 주장하는 책을 썼다가 미국의 법에 걸려서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무죄가 되긴 하는데, 굉장히 열성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아이러니하게 이 사람은 자기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탄광을 운영을 해서 굉장한 부를 모았던 사람이고, 아버지도 뭐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회주의 운동을 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유명해지는 거는 나중에 이 사람의 삶의 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한 45세쯤 되던 시점에, 그때가 이제 미국이 공황에 접어들 그 시기였는데 1928년 정도가 되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1917년 정도에 기소가 되고 19년에 무죄로 이제 뭐 갇히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그 이후로는 대학에서 임용해주는 대학이 없어서, 경제학자인데 뭐 직장을 갖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고, 그 시기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 당했겠죠. 어쨌든 뭐 이혼을 하고요. 그리고 1928년 정도에 이제 농촌, 우리말로 하면 귀농을 한 거죠. 귀농이 아니, 귀농귀촌 뭐 이런 표현을 해야 되나요? 미국의 이제 어떤 지역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사는 어떤 삶의 형태로 자기 삶을 변화시킵니다. 뭐 평화주의자, 채식주의자, 뭐 단순한 삶,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가서 직접 농사 지어서 그 생산물을 가지고 먹고 살고, 글도 쓰고 강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헬렌 리어링 자서전하고 요 두 개 다 봤는데,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뭐 객관적으로 그대로 다 믿어줄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이 삶의 방식이 어땠느냐 하면, 농사를 짓고 그 생산물로 일단 먹고 살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돈이 필요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단풍나무 잎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가지고, 우리 고로쇠 수액 받듯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렇게 농축을 시켜서 설탕 대신 이렇게 사용하는 그걸 시럽을 만든답니다. 단풍나무 수액 시럽이라고 하는 그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야생에서 미국 산에는 블루베리 같은 게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그걸 채취하기도 하고, 또는 또 이렇게 식재를 해서 고기에서 열매 나는 거 걷어가지고 고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이용해서 살아가고요. 그다음 책 쓰고 강연하고 이런 수입들은 자기들 말로는 다 이렇게 기부하는 형태로. 그리고 돈이 많았으니까 돈도 많이 물려받은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돈을, 그것도 뭐 나중에 죽을 때 다 기부를 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어디까지 이야기했나? 1928년쯤 될 때 이제 이 사람이 이혼하고 있는 상태에서 헬렌 리어링이라고 하는 여자가 찾아옵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저 사람 그 당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니까요. 와서 이제 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처음 와서 살 때는 결혼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살다가, 결혼은 정식으로 20년 뒤에 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결혼을 하고요. 그
그 뒤로 계속 같이 살다가 이 스콧 니어링이 먼저 죽습니다. 죽고 100세에 딱 채우고 죽습니다. 요 스콧 니어링이 죽는 그 순간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 인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헬렌 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자기도 이제 그런 식의 그 죽음을 맞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90몇 살 때 그때까지 이 사람 이 두 사람 굉장히 건강했던 것 같아요. 90몇 살까지도 강연 같은 걸 다녔는데 91살 때인가 90몇 살 때 강연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어서 어쨌든 그 삶을 마감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 책이 굉장히 유명해지는데 미국도 1950년대, 60년대 귀농기 총바람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의 삶, 그러니까 소박한 삶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의 어떤 그런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삶을 살겠다는 그런 어떤 그 바람이 부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우리나라도 귀농귀촌이라고 하는 게 한 20, 30년의 최근 20, 30년은 굉장히 많이 그게 되죠.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책이 유명해지고 해서 대부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책이 번역은 참 잘했어요. 원제목은 The Good Life, 좋은 삶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화로운 삶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이 사람들이 촌으로 내려가서 20년 동안 어떻게 자기들이 농작물을 키우고 또 농토를 만들고 하는 그 과정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여기 지금 인용된 게 이 책에서 인용이 된 건데, 그러니까 노년의 삶을 어떻게 유지해 나가고 마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책입니다. 요거도 마찬가지로 좀 비슷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써놓은 책인데 저는 읽을 때 굉장히 요 두 책은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 자서전이 있는데 자서전하고 요 책은 봤는데 요 책은 사실 일기 형식 비슷하게 이렇게 그때 계절마다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러니까 농사 지으려면 일들 많지 않습니까? 거름도 만들어야 되고 땅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 그런 과정들을 쭉 기록해 놓은 건데 그런 책도 있는데 요거는 그런데 흥미가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이 두 사람의 자서전이 있는데 그거 읽는 것도 괜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또 채식주의자입니다. 헬렌 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평생 채식이었고, 이 양반 같은 경우에는 한 30대쯤부터 채식을 하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채식을 했고요. 저 두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의 채식주의 운동의 선구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대부와 대모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헬렌 니어링이 음식해서 먹는 걸 어디서 소개해 놓은 걸 봤는데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야채 같은 거 쭉 가져와가지고 간도 제대로 안 하고요.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기껏해 소금 좀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섭취를. 맛 이런 거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야채 자체의 맛을 저 사람들은 느끼겠죠. 채식주의자니까. 그게 더 제대로 된 맛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좀 음식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 아주 간단하게 그냥 툭툭툭툭툭 해서 그렇게 음식을 먹더라고요. 지금 이 책에 인용이 되어 있는 거는 헬렌 니어링이 자기 남편이 죽음을 선택하고 죽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읽어주시죠, 끝까지. 헬렌 니어링의 자서전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에는 100세가 된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단식을 통해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스코트가 가기 한 달 반 전인 그의 100세 생일 한 달 전 어느 날 테이블에 여러 사람과 앉아 있을 때 그가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이는 신중하게 목적을 갖고 떠날 시간과 방법을 선택했다. 정연하고 의식이 있는 가운데 가기 위험이 가운데 가기 위함이 없다. 가운데 예. 가기 위함이었다. 예. 그이는 단식으로 자기 몸을 벗고자 했다. 단식에 의한 죽음은 자살과 같은 난폭한 형식이 아니다. 그 죽음은 느리고 품위 있는 에너지의 고갈이고 평화롭게 떠나는 방법이자 스스로 원한 것이었다. 안팎으로 그이는 준비를 했다. 그이는 언제나 기쁘게 살았고 기쁘게 죽으리. 나는 내 의지로 나를 버리네. 라는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말을 좋아했다. 이제 이것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그이는 스스로 육체가 그 생명을 포기하도록 하는 자신의 방법으로 죽음을 준비했다. 나는 동물들이 흔히 택하는 죽음의 방식,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기어나와 스스로 모기를 거부함으로써 죽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히 받아들였다. 한 달 동안 그이가 뭔가 마실 것을 원할 때 사과, 오렌지, 바나나, 포도 같이 그이가 삼킬 수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주스를 만들어 먹여주었다. 그러자 그이는 이제 물만 마시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그이는 병이 나지 않았다. 여전히 정신이 말짱했고 나하고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몸은 수분이 빠져나가 이제 시들어가고 있었고 평온하고 조용하게 삶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었다. 그이는 마치 모든 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시험하는 듯이 좋아 하며 숨을 쉬고 나서 갔다. 나는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갔음을 느꼈다. 이 부분을 읽을 때 우리는 누구나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성숙시켜온 정신력은 죽음 앞에서 최고의 정점에 달합니다. 예. 요 구절이 그러니까 앞에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살이라고 하는 것, 자기 죽음을 정리하는 것, 삶을 정리하는 것, 이런 부분인데요. 굉장히 어떻습니까? 좋아 보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람이 100살이 됐으면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삶이라고 하는 부분을 충분히 그걸 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렇게 보는 건 너무 또 좀 이걸 폄하하는 것일 수도 있긴 한데요. 그죠? 어쨌든 죽음을 자기가 자기 상황에서 죽음을 선택을 하고 자기 의지로 자기 생을 마감하는 것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고려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고 일정한 어떤 우리는 우리 몸 상태를 우리 정신이 있을 때까지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일정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한 번쯤은 고려해야 해봐도 될 수 있음직한 그런 그게 아닐까. 정신이 말짱하니까 이런 판단을 할 수 그렇겠죠. 있죠. 예. 진짜 이럴 수만 있으면 진짜 그랬을 텐데. 고통이 고통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진 않잖아요. 예. 한 달이라는 시간이면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어디 뭐 고립되거나 그랬을 때 배고플 땐 사람의 살도 막 뜯어먹을 정도로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참기 예. 어려운 건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쓴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뭐 최대한 그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고 뭐 사실 우리가 보는 거는 이 글을 통해서 보는 것밖에 없으니까. 예. 뭐 이게 어떻게 가능할 건지는 사실 모르죠. 실제로 이랬을지 어떨지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이 글을 읽는 입장에서 훨씬 더 좋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미국적인 상황이고요. 저 아는 분의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셨는데 한 2주가 식사를 안 하시고 이제 끊으시고 독한 거 있네 막 이러면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얼마나 독하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독한 게 정신력이 높은 거잖아요. 원해서. 아마 이런 거를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아닌가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 중에는 이렇게 곡기를 끊고 스스로 죽음을 저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곡기를 끊는다. 우리 옛날에 뭐 기록들이나 이런 거 보면 자기 의견을 관철하기 위해서 곡기를 끊고 단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도 있기도 한데.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예. 이럴 수 있을지, 이러면 좋겠다는 생각은 저도 이거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옛날에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이럴 수 있을까? 이러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 마음 상태가 어때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예. 스콘 리어링도 그렇지만 옆에 헬렌 리어링도 안 주고 오니까 안 먹는다고 둘다 똑같은 사람이 해야지.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쉽지 않겠죠. 예. 그러네. 바로 스스로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주는 거. 안 준 거였어? 완전은 나는 밥을 먹고 싶은데 이렇게 써놓고 와 살이는데 저는 이게 가능한 게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약간 죽음을 직감하는 시기가 왔을 때 이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때 이게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작정 이 기약 없는 생활이 이건 아닌 것 같고 이건 내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그럴 때는 그럴 수 있지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이 정신이 헷가다가면 안 됩니다. 정신이 흐려지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들. 제일 부러운 게 이 나이에 대해서 치매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제일 부러운 거예요. 우리 대부분은 한 80대 되면 치매 반은 나올 것 같은데. 이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보면 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계속 노동을 했거든요. 그 기록들 보면 뭐 거름 만들고 뭐 퇴비나 비료 같은 것도 안 쓰는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퇴비도 만들고 뭐 온갖 뭐 따로 다니고 이런 뭐 움직임도 많아야 되고요. 보면 얼굴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생기기도 잘 생겼는데 젊을 때 굉장히 잘 생겼죠. 여자도 이뻐요. 굉장히 샤프하게 생겼고. 이해가 갑자기 됐어요. 왜 가서 살았는데? 공부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탁월한 그 능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자기 의지도 굉장히 강했었고. 헬렌 얼굴 안 나와요? 예? 헬렌 얼굴 뭐 제가 안 찾았습니다. 굉장히 젊을 때 보면 똘망똘망하고 이쁩니다. 그러니까 헬렌 같은 경우도 그 집안 환경은 굉장히 좋은 데서 컸다고 그러고요. 음악을 음악 쪽 그걸 했었고요. 또 여행도 다니기도 하고 인도에 가서 굉장한 뭐 사상가랑 뭐 사귀기도 하고 그런. 플루션. 예? 필이 족는데. 거의 뭐 나이 차도 한 20살 정도 난 나이 차인데도 굉장히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아까 이 책에 보면 조화로운 삶에 보면 사진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접 이렇게 뭐 농사 짓는 사진들 뭐 이렇게 옷 벗어 제끼고 뭐 하는 그런 그런 식으로 평생 뭐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노동을 했고요. 그 속에서 유기농에다가 채취해서
예. 저 얼굴 거의 그대로지 않습니까? 저 보세요. 예. 화보 누구 닮았다. 주미수?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근데 저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워낙 유명해지니까 저 사람들이 삶을 이제 추적하는 이런 그 추측도 하고 뭐 그런 걸 이렇게 해보는데 저 농사 지어서 먹고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농사 지은 소득 그 뭐 아까도 말했듯이 그 수액을 받고 열매 따고 이런 것만으로는 삶을 지탱하는 건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추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 뭐 보면 집안 자체가 워낙 그 돈이 많은 집안이어서 돈을 뭐 헛되게 쓴 것 같지는 않지만 땅 매입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자기들이 구입했던 땅들이 한 20년쯤 지나니까 몇백 배로 오르거든요. 몇백 배로, 그러니까 뭐 20달러, 50달러 이렇게 산 것들이 거기가 개발이 되면서 뭐 5,000달러, 뭐 8,000달러 이런 식으로 막 오릅니다. 오를 때 이제 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 값을 올리는데 이 땅에 기여한 일이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없다고 생각해서 그걸 그냥 기부합니다. 하고 이제 자기들은 그 개발되는 데를 떠나서 다시 또 진짜 정신적인 감. 예, 농사 지을 수 있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요. 진짜 멋지다. 그리고 뭐 일단 이혼하고 나서는 자식도 없거든요. 그 이전에 그 전처에게는 아들 둘입니다. 하나는 직접 낳은 아들이고 하나는 이제 입양을 한 아들 둘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첫째 아들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뭐 거의 러시아로 가서 아버지 영향이 좀 있었는지 러시아에서 가서 활동하다가 스탈린이 이제 전쟁, 그 독재가 심해지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걸 보다가 1930년대인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쯤 그 감시가 심해지고 하니까 부인하고 해서 거기를 탈출합니다. 탈출해서 다시 미국으로 오는데 부인은 러시아 사람이었고요. 뭐 이름이 개명을 해가지고 자기 아버지 성을 안 따르고 이혼을 했으니까 이름이 조금 달라지는데 그 친구도 굉장히 대단한 핏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한번 뭐 저 책들이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도서관 같은 데 가면 있습니다. 우리 한참 요즘도 불고 있지만 귀농 귀촌 이런 그 바람들이 굉장히 심해. 여기 저게 나온 게 한참 우리가 책 많이 보고 할 때는 아닙니다. 모르겠는데 저는 한참 뒤에 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그 책 사서 그래요? 그럼 어디인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제 방 아니면 여기 볼만해요. 저도 이전에 도서관에서 그냥 빌려서 봤거든요. 굉장히 괜찮은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책이 유행하고 이러면서 귀농 귀촌 바람에 어느 정도 바람을 좀 더 불어넣어 줬다는 생각이 제가 많이 들더라고요. 그 실상 자체 가수 요즘 다 돌아오잖아요. 힘들어서 그 농사 짓고 뭐 직접 몸을 움직이고 하는 게 뭐 로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이고 자기가 그 안에서 의미를 이렇게 가지면 가능한데 뭐 자기가 의미를 가지는 거하고 자기 가족이 또 의미를 가지는 거하고 다른 그건데 그런 부분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 바람을 불어넣어 준 책 중에 하나입니다. 네. 뒤로 조금만 더 볼까요? 네. 곧 이 이야기는 계속 같은 비슷한 이야기의 맥락을 잇고 있습니다. 예.
연민은 인간을 나약하게 만든다. 우리가 주위에서 접하는 대부분의 자살은 승리가 아니라 패배의 형태를 띱니다. 예. 이 경우 자살은 인생의 고달픔에 좌절하여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으로 도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살은 용기가 아니라 삶의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 나약함과 비겁함의 표현이니까요. 예, 여기 지금 계속 니체가 이야기한 나약함, 비겁함, 그죠? 힘이라고 하는 그 충동의 기쁨을 누리지 못함, 뭐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만 더 읽어 주십시오. 앞에서 본 것처럼 생생하게 깨어있는 정신으로 자신의 품위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슬픔이나 연민이 아닌 정탄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이에 반해 삶에 패배한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슬픔을 느끼는 이유는 그들이 자살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살이 승리가 아닌 패배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느꼈을 한없는 절망, 그것이 안타까워서 우리는 슬퍼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했을 것입니다. 그 자살들 중에서 니체가 칭송할 만한 자살은 몇 번이나 되었을까요? 대부분은 아마도 삶의 최고의 승화라는 형태가 아닌 삶에 대한 저주와 한탄이라는 형태를 띄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시험 성적 또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또 어른들은 빚 때문에 혹은 남편이나 아내가 바람이 나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삶은 치욕이고 환멸이며 지옥이라고 여기고 그것에 침을 뱉으면서 죽어갔을 것이고 그들에게 죽음은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마지막 출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고단함에 지쳐서 죽음을 택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연민입니다. 하지만 니체는 연민을 비판했습니다. 니체가 연민을 비판한 것은 그가 비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연민은 인간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연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연민의 눈길을 보낸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불쌍한 사람으로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약하고 무력한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민을 받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무력감을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연민을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은 당연히 누구나 좌절할 수밖에 없고 그래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연민은 우리가 그 사람과 유사한 처지에 있으면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연민에 빠지면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좌절한 사람과 자신을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니체는 인간은 거리의 파토스에 의해서 발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거리의 파토스. 이건 앞에 표현한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좌절한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게 거리의 파토스입니다. 파토스는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그죠? 감성입니다. 그죠? 감성인데, 니체의 표현들은 좀 극단적인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모든 저급한 자, 열등한 자, 범속한 자, 천민적인 자들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열정, 그게 거리의 파토스입니다. 거리를 두다. 걸어다니는 스트리트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어떤 저급한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일종의 마음가짐, 나는 탁월한 존재다. 우월감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못 이해하면 우월감처럼 이해되어서 납치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죠? 자기 안에 느껴지는 힘의 강렬함을 느끼는 그런 어떤 상태. 그런 것들입니다. 조금만 더 읽어주시죠. 거리의 파토스란 기존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한 인간이 됨으로써 기존의 자신이나 저열한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거리를 넓히려는 열망입니다. 열망이라는 부분이 중요해요. 니체는 이러한 열망이야말로 바로 인간을 발전시키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연민은 이렇게 우리를 보다 강해지고 보다 탁월한 인간이 되도록 채찍질하는 거리의 파토스를 제거합니다. 어떤 사람이 곤경에 처해 있어도 그 사람이 그것을 너끈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 믿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연민을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 섞인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지요. 니체는 이 점에서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연민이 아니라 채찍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불쌍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그 정도를 가지고 힘들어하나? 너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채찍질하는 편이 그 사람을 훨씬 높이 평가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곤경에 처한 이에게 연민을 품기보다는 그 사람이 홀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채찍질해야 할 것입니다. 뭐 사실 특별한 이야기 아니죠, 그죠? 그 니체 전체의 생각 속에서 보면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대로 이렇게 녹아들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20분인데 짧은 다음 구절도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요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자유롭고 자각적인 죽음을 택하라. 그리스도교를 비롯한 거의 대다수의 종교들은 자살을 금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을 죄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러한 종교들은 위대한 자살과 비겁한 자살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삶에도 품이 있는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이 있듯이 자살에도 품이 있고 위대한 자살과 저열하고 비겁한 자살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종교가 자살을 죄로 봄으로써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는 사람들의 비겁한 마음을 조장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노인과 죽음, 종교가 제시하는 요구사항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음을 던져도 좋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쇠퇴하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는 노인이 서서히 진행하는 고갈과 해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것보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 보다 명예롭다는 것인가? 이런 경우 자신의 힘이 쇠퇴하고 있는 것을 느낄 경우 자살은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행위다. 자살은 이성의 승리로서 당연히 외경심을 불러일으킬 일이다. 그리고 그리스 철학의 대가들이나 가장 용기 있는 로마의 애국자들이 자살로 죽음을 택했던 그러한 시대에 자살은 실제로 외경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와 반대로 생의 본래 목적에 더 가까이 이를 힘도 없으면서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의사와의 상담과 가장 고통스러운 생활 방식에 의해서 목숨을 이어가려는 병적인 욕망은 존경할 만한 일이 아니다. 종교는 자살해서는 안 된다는 핑계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한다. 이를 통해서 종교는 삶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아부한다. 끝까지 읽어 주실래요? 어떻게? 니체는 자연사라고 불리는 것도 사실은 자연스러운 죽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목숨을 이어가려는 비루함에서 비롯된 선택에 의한 부자연사이며 일종의 자살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사라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죽는 시점을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늦춘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체는 사람은 자기 이외의 어느 누구에 의해서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보기에 남들에게 민폐를 끼치면서 죽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가장 경멸할 만한 조건들 아래에서의 죽음이며 자유롭지 않은 죽음, 제때에 죽지 않는 죽음, 비겁한 자의 죽음입니다. 니체는 삶을 사랑하는 자라면 우연하거나 도련하게가 아니라 자유로우면서도 의식적으로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교는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동안 삶에서 지은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천국에 갈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협박하지요. 이 점에서 니체는 그리스도교는 죽음의 시간에도 사람들의 양심을 능욕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협박에 굴복하여 지옥에 떨어질까 걱정하면서 자신의 죄를 참회할 때 사람들은
자신을 비겁한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니체에게는 죄 있는 인간과 죄 없는 인간의 구별이 아니라 병든 인간과 건강한 인간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죽음에 임한 사람들에게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죽음을 의연하게 맞을 것, 자신의 정신력을 최고도로 보양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면 삶에 대한 원한 때문에 자살을 택한 사람들은 삶을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병약한 인간들이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들의 자살은 자유로운 자살이 아니라 자포자기에 의한 자살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너무 강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요. 우리 보통 이전에 사형이 집행될 때 꼭 종교인들이 옆에 같이 용참을 했었죠. 지금 거의 사형이 집행이 안 되는 거겠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정도로 종교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니체는 뭐 인간이 약해지는 어떤 인간을 약하게 만드는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뭐 니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다른 입장에서 보면 사람들이 다 뭐 죽음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의 영역을 자기의 힘으로 극복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움을 주는 게 종교의 어떤 영향일 수도 있죠. 그죠? 편안하게 죽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겁을 내는 상태에서 그 고통스러운 죽음의 상황을 맞는 것보다는 그래서 뭐 이전에 제도적으로 그 종교인들을 배석하고 죽음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줬고요. 지금 여기서 읽는 뭐 죽음에 대한 입장, 여기 뭐 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보면 죽음에 대한 입장이죠.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인데 뭐 강한 표현인 것만큼 거기에 실려 있는 메시지는 충분히 뭐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요소, 삶에서의 요소이지 않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살한 용어보다는 명예롭게 삶을 중단하는. 예, 삶을 멈추는 것. 멈추는 것을 자살한 그 진짜 오해하겠어요. 니체가 그 표현을 쓰고 있어서 아마 그럴 겁니다. 뭐 강한 충격을 주는 화법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읽으면서 계속 이렇게 자살이라는 용어가 걸려가지고 삶을 멈추는 것 정도. 삶의 중단이라는 건 나이 들어서 정말 그러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폐 안 끼치고 깔끔하게. 그런 의식이 정말로 남아있을지가 남아 있을 거예요. 제가 지켜볼게요. 절대 믿지 말고. 내 죽음을 관장할 사람들에게 그걸 알려주면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한두 번 이야기해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인정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그게 굉장히 굵직한 밧줄입니다. 그렇죠? 특히 동양의 어떤 그 전통적인 사유에 의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리 호상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죠? 부모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 가볍지 않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무거운 짐을 져야 될 뭐 자식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미리 좀 짐을 가볍게 해주는 것도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이 든 분들한테 가서 당신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 이 이야기 못 하거든요. 그죠? 힘듭니다. 그거는 위에서 아래 해줘야 될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이죠. 네, 감사합니다.